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두 아이, 아니 21살 계집애까지 합쳐서 세 아이를 돌보는 가장입니다. 여성이고요. 44살이에요. 지금은 우선 아기들 키우느라 그러니까 육아하느라 바빠서 위자료 받아 먹고 살고 있지만 물론 위자료와 양육비가 넉넉해서 사실 아이만 키워도 되지만 세상사에 어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저도 먹고 살 방도를 구해야지요. 아기들 5살만 되면 유치원에 보낼 수 있으니 그때 생각해보고 21살 큰아기 계집애는 요즘 방통대 다녀요. 제가 난리를 쳤거든요. 아무리 돈을 손에 쥐었어도 네 자신이 스스로 자립할 힘을 기르라고요. 애가 너무 까불대고 철이 없어서 그렇지 그다지 멍청하지는 않으니까 방통대 다니다가 4년제로 편입시킬 거예요. 저는 재곤이 엄마를 딸처럼 잘 키워 어엿한 사회인으로 키우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재곤이와 은주 동갑내기 두 아이를 키우느라 요즘은 아주 뼈가 빠집니다. 저는 44살이고요. 작년에 첫 출산했어요. 너무 늦었지요? 네, 제가 난임으로 고생고생 하다가 시험관 아기를 10번째에 성공해서 결국은 아이를 가졌고 무사히 출산했어요. 그럼 아기와 저 남편 가족 이렇게 셋이어야 하는데 가족 구성은 이상하죠? 네, 제가 낳은 은주 2돌짜리, 그리고 우리 아들 재곤이 2돌짜리, 그리고 재곤이 엄마 21살, 이렇게 가족이 넷이에요. 재곤이 엄마는 제 씨앗이에요. 네, 이혼한 전 남편의 첩이지요. 이쯤 되니 저희 집 사정이 궁금하시지요? 네, 차분히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저는 제가 유난히 덕이 있어서 첩을 끼고 보살피는 게 아니에요. 일이 그렇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결혼 생각 없다가 32살에 선을 봐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당시 36, 집안 대 집안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가 다 사업하는 집안이고 양가가 다 좀 빵빵해요. 시댁이 더 빵빵하다고 할 수 있지요. 시모께서 사업하시는 여장부시거든요. 시모는 31살에 슬아의 외아들을 두고 혼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아오신 분이에요. 시아버님이 조금 남겨주신 재산을 굴리고 굴려서요. 설비업체를 3군데 운영하시고요. 칼센터도 4군데 운영하세요. 반면 저희 친정은 뭐랄까 학자 집안이에요. 큰오빠는 대학 교수, 작은 오빠는 약재회사 대표고요. 저는 막내딸이에요. 암튼 저희 환경은 이렇고요. 저는 32살에 결혼을 했는데 늦게 결혼해서 그런지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임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제 경우고요. 난소기능 저하가 주요 요인이라는데 그래요. 우리 부부의 난임은 순전히 저 때문이에요. 다른 여성들보다 바쁜 속도로 난자의 수와 질이 떨어지는 체질이라더군요. 남편과 얼마나 노력했는지 결국은 시험관 나기를 시도했고요. 10번째 성공을 했을 때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게 아기를 가졌고 저는 정말 이 아기를 무사히 낳기 위해 온 심혈을 다 기울였어요. 저는 노선이라 그런지 무릎과 발목 통증이 너무 심했거든요. 이걸 완화시키려고 필라테스를 다녔어요. 적당한 운동을 해서 인대를 강화시켜주려고요. 사실 등산, 자전거, 볼링을 좋아했는데 이 모든 게 허리와 배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해서 삼갔고요. 그런데 임산부 필라테스 반을 등록해서 다니는데 저는 제 나이가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53세 아주머니도 계시고 제 또래도 한 명 더 있고 재밌게 다녔어요. 제일 나이 어린 애가 21살 재곤이 엄마였어요. 우리 모두 다가 학교는 다니지 조그만 게 웬 임신하고 놀렸지만 애가 너무 귀염성 있고 철도 없고 진짜 여고생 같아서 그 애를 귀여워했어요. 재곤이 엄마 이름은 수아예요. 수아도 유난히 저를 따르고요. 언니 하면서요. 제가 6개월째부터 등록하고 수아는 7개월째부터 등록했는데 등록하자마자 아주 귀염성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언니, 저는 언니가 없어요.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예, 이모라고 불러. 그게 더 맞겠다. 내가 시집을 일찍 가서 아기를 낳았으면 너만한 딸이 있어. 언니는 애정일이 언제예요? 나? 한 50일 남았어. 저도 50일 정도 남았는데. 언니 아기 태명이 뭐예요? 우리 아기는 꿈이야, 꿈이. 꿈. 드림을 줄여서 꿈이. 이긴? 뭐지? 우리 아기 태명도 꿈이인데 우리 신랑이 드림열차로 지으려다가
꿈이 열차로 지었는데. 어머, 그래? 나도 우리 남편이 꿈이라고 지었어. 언니, 우리 진짜 인연인가 봐요. 그냥 언니 처음 만날 때부터 왠지 정이 확 가더라니까. 그랬어? 며칠 후 요가 학원에 갔을 때 누가 뒤에서 손끝으로 콕 어깨를 찌르는 거예요. 언니, 요거 페이스북 콕 찌르기 기능. 잘 지냈어? 언니 어디 아팠어요? 왜 3일이나 빠졌어요? 우리 남편이 유경련 때문에 회사를 못 갔어. 그거 옆에서 지켜보느라고. 헉, 우리 오빠도 몸이 안 좋아서 며칠 병원에 있었는데 뭐야 이거? 우리? 언니, 오늘 우리 집에 놀러가요. 남편이 어제 지방에서 누가 선물로 회사를 보내줬다고 해산물을 잔뜩 가져왔어요. 언니 갈치 좋아해요? 우리 집에 제주 은갈치 가득 있어요. 가서 구워 먹어요. 아이고, 말도 마라. 우리 남편도 워낙에 어패를 좋아해서 날마다 사들고 온다. 난 이제 생선류라면 쳐다도 보기 싫어. 어쨌든 언니, 오늘 우리 집에 놀러가요, 네? 우리 집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수아네 집은 오밀조밀 아기자기 꾸며놓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은하 아파트고 평수는 작고요. 수아네 집에서 수아의 슬픈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수아가 골뱅이 넣고 국수를 비벼주어서 저는 너무 맛있게 2그릇을 먹었거든요. 수아야, 너 나이도 어린데 음식 솜씨가 나보다 낫다? 언니 고마워요. 그런데 그건 슬픈 일이에요. 제가 밥 지어 먹고 학교 다녀서 그래요. 어머, 그래? 미안하다. 근데 궁금하다. 왜? 엄마 아빠가 바쁘셨어? 아니요.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할머니가 무릎이 안 좋으셔서 제가 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그랬구나. 저는 우리 오빠를 너무 사랑해요. 오빠는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저한테 미안해요. 신랑 나이가 몇 살인데? 45살이요. 뭐야? 니네 뭐 아버지 뻘한테 시집 온 거야? 네, 우리 신랑 아버지같이 푸근해서 제가 먼저 좋아했어요. 저는 사실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자란 게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아버지는 재혼해서 외국 가서 사셨거든요. 거기서 새엄마 만나서요. 미국 새엄마. 그렇게 아버지란 존재가 그리운데 우리 오빠가 저를 너무 예뻐해 주어서 제가 막 대시했어요. 결혼하자고요. 그래서 신랑이 잘해줘? 그럼요. 저 봐요. 막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 수아야, 행복해 보인다. 우리 건강하게 아이 낳아서 더 행복해지자. 언니, 우리 더 친해져요. 저 언니같이 저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는 사람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날 수아네 집에서 놀다가 운전하려고 차를 타는데 배웅 나온 수아가 손을 흔들어주고 저는 괜히 마음이 애틋해지는 거예요. 저 어린 것이 다 사연이 있었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간으로 그런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아가 그렇게 동네 주민들에게 눈홀김에 당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거요. 수아는 제가 떠나자마자 분리수거를 하는데 분리수거 하면서 만난 위층 아주머니, 그러니까 딱 제 또래에게 언니 안녕하세요 하니까 쳐다도 안 보는 거지요. 이 싸늘한 옆편녀가 우리 해맑은 수아 안녕하세요 언니 또 인사를 하니까 누가 누구 언니야? 세댁. 아니 세댁이라고 할 것도 없고 아가씨 나 거기 언니 아니니까 언니라고 부르지 마. 어? 그리고 휙 들어가더랍니다. 들어가면서 들으라는 듯 크게 혼잣말로 중얼중얼 동네 물 흐려져서 원 내가 이사를 가든지 아니 아파트에 웬 세컨드 가정이 타있담. 아이 정말 2022년 이 시대에 웬 첩. 아이 추첩부네. 수아는 그대로 고개 숙이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울었지요. 자기는 동네 어른들과 친하고 싶은데 세컨드라 그렇게 죽을 죄인지 이 어린애는 아직 그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동네 아줌마들이 자기를 싫어하는지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지 인사를 하면 받아주지 않는지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날 수아 남편이 귀가해서는 아니 그 옆였네 어느 집 옆였네야? 아니 누가 누구 세컨드를 하던 오컨드를 하던 지가 뭔데 참견을 하고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 집 옆였네 되게 웃기네. 오지랖이 7만 평이잖아. 그거 어디야 그 집? 가만히 있어 오빠. 그러다 아파트에 더 소문나. 뭘 잘했다고 거길 쫓아가서 따져?
그건 여기 부녀회장이야. 아니, 지가 부녀회장이면 부녀회장이지, 어? 시펄, 지가 뭐 정주영이 조강지처야. 세컨드만 보면 잡아먹을락 해. 오빠, 그건 무슨 소리야? 정주영 부인이 누굴 왜 잡아먹어? 아니, 말이 그렇단 이야기야. 고 현대회장 정주영이가 세컨드, 서드 끝이 없었거든. 그냥 정주영 회장 조강지처의 환생이가 싶어서.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되게 웃기다. 그래, 울지마. 자기 우는 거 보고 가면 나 속이 많이 상해서 며칠 일도 잘 못해. 자기 오늘은 어떻게 한 번 할 수 있겠어? 이제는 해도 되지 않나? 오빠, 알았어. 나 아이스크림 좀 먹고. 피스타치오 아만두 사왔지? 그럼 자기 빨리 먹고 우리 침대로 가자. 내가 예뻐해줄게. 응, 알았죠, 오빠. 아이스크림 퍼먹는 수아를 보는 수아 남편. 자기야, 우린 사랑한 죄야. 사랑하지 않는 자 유죄란 말이 있거든. 우린 사랑한 죄야. 그러니까 그만 울어, 알지? 오빠 1년 안에 이혼한다는 거. 그날 우리 집 풍경은 이랬어요. 그날도 남편은 좀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수아네 집에서 먹은 골뱅이 국수가 생각나서 그거를 남편한테 해줄까 생각 중이었어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여보, 혹시 안 피곤하면 나가서 골뱅이 좀 사다 줄 수 있어? 마트에서. 그건 왜? 나 오늘 친구 집에 갔는데 그거 너무 맛있게 해주는 거야. 자기도 해주려고. 됐어. 나 오늘 밖에서 저녁으로 골뱅이 무침하고 맥주 먹고 왔어. 그래? 여름이라 그런가? 여기저기 골뱅이네. 저는 며칠 후 시모와 산부인과에 갔어요. 초음파 받으려고요. 원장님 아시지요? 우리 아들이 독자라는 거. 다 아시면서 모른다고만 마시고 제가 꼭 아들, 딸 그걸 꼭 알아야겠다는 게 아니라 미리 좀 알아서 옷이라도 맞게 사두려고 그래요. 그럼 치마로 사세요. 예쁜 아기용 원피스요. 시모의 안색이 너무 눈에 띄게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렇죠. 아들을 바라셨겠지요. 이왕이면 데릴 일 아들이요. 다다음 주인과 학원에서 만난 수아가 해산하고 하면 입을 원피스를 사러 나가자는 거예요. 수아가 남편이 옷 사입으라고 카드를 주었다면서 자기 남편 돈 잘 버니 언니한테 자기 한턱 쏘겠다고요. 우리 둘은 신나게 백화점으로 갔어요. 아기 낳고 다시 날씬해진 몸으로 입을 옷들을 사는데 막 신나고요. 둘이 11층 식당가에 올라가서 거의 만삭인 둘은 신나게 미친 듯이 배가 터지게 먹는데 진짜로 양수가 터진 거예요. 제가요. 배불뚝이가 양수가 터졌는데 또 다른 배불뚝이가 옆에서 언니 기운내 기운내 내가 있어. 저기요 여기요. 저기요 사장님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우리 언니 양수가 터졌어요. 식당 직원들 난리가 났고 옆에서 식사하시던 중년 아줌마들 덩달아 난리가 났고 다들 한 입 보태고 두 입 보태고 세 입 보태고 왁자지껄 난리판인데 그 와중에 수아도 양수가 터져주고 이건 쌍으로 난리판인 거지요. 저기 먼 테이블에서 식사하시던 80대 할머니는 웅얼웅얼 감자 요리를 씹으시면서 이게 뭔 난리구판이라야. 우리는 둘 다 인근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에서 출산했어요. 저보다 젊은 수아가 먼저 낳았고 노산인 저는 그보다 2시간 후에 낳았고요. 제 남편 수아 남편 모두 연락이 안 닿아 저는 제 친정엄마가 오셨고 수아는 수아 친구가 왔어요. 출산이 끝나자마자 헐레벌떡 뛰어온 남편 하필 핸드폰을 분실했는데 또 하필 지방 설비 현장에 가 있었던 거예요. 회사에 들어오니 집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병원으로 달려온 거고요. 저와 아기를 한참 보더니 여보 나 잠깐 회사 좀 갔다 올게. 급하게 결제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리고 3시간 후에 돌아왔어요. 시모도 오고 남편과 다시 아기를 보러 신생아씨 창밖에서 친정 부모님 시모 남편과 아기를 보는데 간호사가 다가와 저기요 오수아씨 보호자님 사인을 안 해주셨더군요. 얼마나 찾아다녔는데요. 여기 동의서에 사인 좀 해주세요. 우리 모두는 뒤돌아보고 시모는 웃으면서 아니 이 병원은 간호사들이 막 하도 급한 상황만 접하다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봐.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인데요. 우리 아들은 오수아씨 보호자가 아니라 유지영 산모 보호자예요. 방금 7층에서 오수아씨 산모실에서 오수아씨 가슴 마사지 해주시는 거 제가 1시간 전에 봤는데요.
선생님 그럼 누구세요? 띠리링. 여러분 맞아요. 수아 신랑도 제 남편, 제 남편도 제 남편. 수아 남편과 제 남편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인연 아니 악연 이런 악연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필 같은 날 출산을 해버려서 같은 병원에서 같이 낳고 저는 정말 창피해서 어디다가 말할 것도 없고 기만 막혔어요. 우리 친정에서도 난리가 났지요. 네 참, 내가 이 꼴 보려고 지영이 데리고 그렇게 시험관 하려고 애쓰고 결국 이 꼴 보자고 이런 게야? 아이 기가 막혀서. 자네 입이 있으면 어디 이야기 좀 해보게. 자네가 인간인가? 인간이야? 세상에 씨앗을 보게 한 것도 그렇지만 이게 뭔가? 한동네나 다름없는 이웃 아파트에다가 떡하니 살림을 차려? 응? 그리고 양쪽에다가 골고루 아니 씨를 골고루 뿌렸구만. 자네 씨 뿌리는 사람인가? 죄송합니다 장모님. 입이 있어도 제가 죄송하다고 하면 다인가? 응? 그게 다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선 해결은 제가 깔끔하게 해놓을 테니 예민아 친정에서 산후조리 우리 손녀하고 우리 며느리 좀 잘 좀 돌봐주세요 사돈. 그리고 시모가 남편을 끌고 나가더군요. 당신의 아들을 잡으시는 거지요. 네가 인간이냐? 너 이제 네 마누라한테 인간 대접받고 살기는 글렀다. 도대체 무슨 심사를 그랬는지 어디 이야기나 속 시원히 해봐. 아니 내가 거래처 거기 기타 등등 그래서 하루 잤는데 애가 처녀이더라고. 나이가 어려도 요즘 처녀가 어딨어. 그래서 막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아무튼 이미 알았을 때 뱃속에 애가 너무 커서 지울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랬어. 그래서 딸 같은 애를 끼고 그러고 있었던 게야? 그것도 거의 한 동네 이웃의 성응? 아니 말이지 애가 너무 안 됐잖아.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러게 애초에 그런 애를 왜 건드리길? 그럼 얘도 못 낳고 블링크리니 10수년 다니는 여자하고 살면서 응? 그거 믿고 자식을 어떻게 기다려. 그거 정 떨어져서 못 살아. 엄마가 한번 해봐. 그리고 그거 불임 말이야. 남자가 가면 얼마나 쪽팔리는지 시키는데. 그래서 이놈아 얘도 못 낳는 며느리 이애미는 10년 넘게 끼고 살았는데 어? 네 처가 워낙에 빵빵하고 인맥이 넓으니까 그거 하나 팔아보고 어? 너 울타리 되어주라고 울타리 되어달라고 네 마누라 못 내치고 두고 보고 있었던 거야. 당장 정리해 알겠어? 너 네 마누라랑 헤어지고 그 기집애랑 살 생각 꿈에도 하지마. 알았어? 그거 어디 하필 그런 계집애를. 아이구야. 그럼 내 아들은? 뭐? 아? 아들? 그 기집애가 낳은 게 아들이야? 응 엄마 아들 낳았어. 아이고 삼신 할매도 무심타. 아니 그 아들을 여기다가 주지 왜 엉뚱한 데다 떨궈주냐. 그 시각에 수아는 제 입원실에 있었어요. 언니 나 정말 몰랐어요. 오빠 본부인이 언니란 거. 알았으면 어떻게 했는데? 아니 뭐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사라도 갔지요. 수아야 지금 뒤돌아서 네 병실로 돌아가. 나 여기 간호사들 보기도 나쁘끄럽고 견딜 수가 없어. 너 만나고 싶지도 않고. 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나랑 처음 만나기 전에도 이미 이혼 소송 중이었다고 했어요. 아기를 못 낳아서. 참 그 인간 완전 쓰레기구만. 내가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거 소문에 소문을 내고 다녔구만. 언니 저는 이게 그렇게 나쁜 건지 몰랐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오빠가 하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너는 그러니까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네. 언니 제가 알았으면 절대로 오빠랑 여기까지 안 왔어요. 진작에 끝냈지요. 입에 침이나 발라 첫눈에 반했다며. 좋았다며. 언니 언니도 알다시피 나 그렇게 나쁜 애 아니잖아요. 언니 알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그렇게 친자매처럼 친했잖아요. 언니 나 예뻐했잖아요. 나는 나도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시모는 우리 친정에 찾아갔더군요. 우리 부모님을 설득시키려요. 사돈어른 좀 너무하신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니 뭐라고요? 그 남자애를 우리 딸 보고 키우라고요? 사돈 흥분하지 마시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사실 못 키울 이유도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 완전히 막대먹은 집안이구만.
아니, 흥분만 하실 게 아니라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라니까요. 아니, 그렇다고 기분 내키는 대로 애들을 이혼이라도 시키겠어요? 사실 애미도 이혼하면 재혼해야 할 테고, 애미는 보아하니 다시 애 갖기는 어려울 테고, 채혼 자리라고 해봐야 남의 아이 기르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니 눈 질끈 감고 제 손자, 제 손녀 둘 다 키워주면 그 공 어디로 가겠어요? 다 자기한테 가지. 안 그래요, 사돈? 남편은 갓 낳은 딸을 어르며 우리 꿈이, 아이고 우리 꿈이 공주. 이렇게 예쁘면 큰일 나는데 아버지 이 다음에 그 많은 신랑감들 중에 누구한테 보내나? 그거 고민하느라 팍싹 늙을 텐데. 아이 예뻐라 우리 꿈이. 당신 우리 딸한테 꿈이라고 부르지 마. 다음 이야기는 2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 워킹맘입니다. 결혼 5년차의 3살 아들 쌍둥이도 키우고 있는 바쁜 사람입니다. 무진장 바쁜 사람 말이죠. 사연을 시작하며 신세한탄부터 하는 것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만큼은 한탄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야근이 잦아서 틈만 나면 밤 10시는 넘어야 들어오는 남편은 혼자서 쌍둥이들 뒷바라지를 못한다며 제게 맞벌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돈이 아깝다며 육아 도우미나 가사 도우미조차 고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저는 직장을 꾸역꾸역 다니면서도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답니다. 아이를 낳고서 산후조리도 3주 정도 회사를 쉰 게 전부였고요. 그 후부터 재출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회사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바람에 멀리 사시는 친정엄마가 부랴부랴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는 저희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도 봐주고 그 바람에 고생하셔서 잊지도 않던 허리 디스크까지 걸리셨답니다.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휴식 한번 가지지 못한 채 일하고 애 키운 기억밖에 없네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 소개를 하자니 신세한탄밖에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밝고 잘 웃던 저의 천하적 성격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난 후였고 회사 출퇴근과 동시에 육아 출퇴근이 번갈아 교차가 되다 보니 일상에 쉼이란 게 없었습니다. 남편이라도 도와줬으면 싶은데 이 사람이 일이 바쁘니까 쉽사리 도와달란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서로 바쁘게 사는 걸 아니까요. 언제쯤이면 우리 부부에게 여유란 게 찾아오고 그래서 아이들을 좀 더 웃으며 키울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겨우 34인데 사는 모습이 꼭 평생을 고생만 하다 내일 모레 환갑을 앞두고 있는 사람 같아 보일 지경이었죠. 이런 저는 정말 많은 걸 바라지 않았어요. 뭐 대단한 호의호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당장 직장을 그만두네 만회하면서 백수 생활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바쁘게 사는 며느리가 아직 성에 안 차는 건지 절 더욱더 바쁘게 만들려고 하셨죠. 그놈의 집안일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사연을 적어보내는 이유이기도 하니 앞으로의 글을 더욱 경청해 주세요. 저희 시댁은 저희 집에서 친정보다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아르바이트 개념으로다가 일을 하고 계시고 현재 사시는 집은 시부모님 공동 명의예요. 처음 결혼할 적에 시댁을 바라보던 저는 지금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고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모습에 어른으로서 배울 점이 많구나 싶었습니다. 열심히 사시고 스스로 용돈벌이라도 하려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단순히 가볍게 며느리 때 시어머니로서 전화 통화를 주고받으며 지냈고 한 달에 꼭 한 번씩은 시댁으로 밥을 먹으러 찾아가곤 했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해보고 산 적이 없어서 결혼 초에는 요리를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하는 남편 때문에 의무적으로라도 시댁에 방문을 해서 시어머니의 밥을 먹이곤 했거든요. 그러면 남편도 엄마 음식이 최고라면서 시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을 환장하리만큼 맛나게 먹곤 했고요. 그 밖에도 시어머니께서 당신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라 하니까 인사 겸 소원부리를 해드리고자 시댁으로 자주 방문을 했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나면 제가 괜히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설거지를 했고요. 그런데 이때의 생활 패턴이 지금까지 저를 옥매일 줄이라곤 감히 상상도 못했네요. 제가 지금까지 그놈의 설거지 때문에 화병이 쌓여서는 숨통을 조인 채 살고 있거든요.
어머님이 밥을 해주시니까 그게 감사하고 죄송해서 제가 설거지를 자처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어머님 댁에서 설거지를 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아이들을 임신하고 나서는 쉽지 않았어요. 일단 첫째로 제가 임신 때문에 전만큼 시댁을 잘 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고, 둘째로는 저도 요리 실력이 조금씩 늘면서 제 집에서 제 손으로 남편한테 맛있는 밥을 먹이게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한 번씩 시어머니가 저를 이런 식으로 찾아 부르더라고요. 너 우리 집에 설거지 하러 안 오냐? 라고 말이죠. 밥을 먹으러 오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 아들이 보고 싶어서 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보고 설거지를 언제 해주러 올 거냐며 시댁에 오라고 부르는데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가려다가도 가기 싫어지고 애초에 가고 싶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기분 좋게 한 설거지였는데 이게 농담으로라도 설거지를 하러 오라는 말을 들으니 빈정이 상했어요. 제가 꼭 시댁에 설거지를 해주러 가는 도우미가 된 것만 같았으니까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일어나니까 저는 시댁의 발길이 좀 뜸해졌고, 임신하고 스트레스를 받을까 싶어 막달은 거의 찾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를 낳고 나서는 곧 출근을 해야 하는데도 시댁에서 알아서 키우라 하셔서 멀리 계시는 친정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애들을 돌봐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나름 바쁘게 사는 분이셨기에 제가 육아를 도와달라 부르는 것 자체가 염치가 없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만 당신의 손주니까 정말 제가 다급히 출근하거나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한 번씩 선뜻 나서줄 줄 알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질 않아 섭섭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우리 집에 설거지해주러 안 오냐면서 애들이랑 다 같이 데리고 시댁으로 오라는 말씀은 참 잘도 하셨어요.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절 부르시는 게 아니라 설거지가 주된 요인이 되어서는 가장 먼저 튀어나오곤 했답니다. 참 희한한 분이셨죠. 그렇게 한 번씩 시댁에 가면 제가 밥 차리는 걸 도와도 드리고 상 옮기는 것부터 식탁 닦는 거, 그 밖에 쌍둥이들 분유 먹이고 놀아주고 달래주는 육아까지 싹 다 책임지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거지까지 저한테 시키시더라고요. 가만히 밥만 먹은 제 남편한테 설거지라도 도와주려고 하실 법 했는데 꼭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이들을 옆에 끼고 바쁘게 쉬지도 못하고 있는 저를 부르며 설거지할 시간이다 라며 불러내곤 하셨죠. 왜 진작 거부를 하지 않았는지는 저 스스로도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다만 쌍둥이를 낳고 너무 바쁜 저를 두 눈으로 보면서도 설거지를 꼭 시키려 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슬슬 기분이 나빠졌어요. 원래부터 설거지하러 오라는 말 자체가 기분이 나빴으나 직접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내 꼴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달까요? 그렇게 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라 하면 또 설거지 시키시라고요? 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어머니께 대놓고 물어도 봤어요. 애들 둘을 보느라고 가뜩이나 정신이 없는데 시댁까지 가서 안 먹어도 될 밥에 설거지까지 하고 오면 시간적인 낭비가 너무 크다고 말이죠. 그러면 어머님도 알겠다며 하하호호 웃으며 대충 대답을 회피하셨고, 그렇게 시댁 가는 일은 한두 번 미루고 해가며 살아왔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코로나 덕분에 지난 몇 년 동안은 안 가도 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요즘 들어 어머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아니,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납니다. 최근 들어서는 설거지라는 말을 입도 뻥긋 안 하길래 제 눈치를 보는 줄 알았어요. 저에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다고 반성이라도 한 줄 알고 손주들이 보고 싶다는 말씀에 남편이랑 냅다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한 번씩 배워야 했으니까요. 밥도 잘 먹었고요. 어머님이 자꾸 새 그릇에 없어도 될 그릇까지 꺼내 음식을 담으실 때에도 그냥 그렇구나 했습니다. 케첩을 그냥 그릇에 남는 자리에 뿌려놔도 되는데 굳이 큼지막한 그릇 하나를 새로 꺼내와 거기다가 별표를 그리며 뿌릴 때에도 애들을 위해 재미삼아 그러는가 보다 했어요. 근데 밥을 다 먹고 나서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일부러 안 꺼내도 될 그릇들까지 싸그리 다 꺼낸 거라고 말이죠. 저한테 다 설거지를 시키라고 말입니다. 오랜만에 며느리가 설거지 좀 해라. 내가 애들 보고 있으마. 라고 하면서 설거지 얘기를 또 꺼내는 순간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요. 부엌이 들어가니 설거지거리가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자기가 해줄 법도 한데
나몰라라 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시키려 하고 숨구멍이 막히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답니다. 설거지를 하는 데에만 거의 30분이 걸렸어요. 옆에서 이것도 닦아라. 닦는 김에 이것도 씻고 라고 하며 하나둘 식기들을 더 꺼내오는 시어머니 때문에 끝이 없었거든요. 문제는 이런 기분이 더럽고 몸이 힘든 경험이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댁만 가며 설거지는 제 몫이었어요.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돼 식기들까지 꺼내 제 손에 설거지를 맡기셨고요. 매번 갈 때마다 산더미처럼 쌓여지는 설거지들을 보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자니 허리도 아프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시어머니 눈치가 보이고 이도저도 못했죠. 어머님은 꼭 그렇게 뾰루퉁해져선 설거지만 하는 제 뒤통수에다가 훈계를 하듯 말씀하셨네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도 일을 하잖니. 내 용돈벌이도 하고 그게 다 내가 젊은 시절에 설거지라도 하면서 잡일들을 도맡아 해서 가능한 거야. 잡일을 자주 해봤으니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남의 식당 일을 해도 멀쩡하잖냐. 나는 남의 집 화장실 변기를 닦으라 해도 아무렇지 않게 닦을 수 있어. 라고요. 마치 저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듯이 인자한 표정으로 훈계를 하는데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저는 오래도록 일을 할 마음도 없고 지금 당장 회사를 다니면서 쌍둥이들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벅차 죽겠는데 당장 찾아오지도 않을 먼 미래의 저를 걱정하며 설거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니요. 어머님 입에서 설거지가 잡일이라는 단어가 들리니 기분은 더욱 처절했습니다. 지금 나를 잡일이나 하는 며느리로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자존심도 상했고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난리를 쳤죠. 너네 집에 갔는데 왜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야 하냐며, 너는 왜 설거지도 요리도 아무것도 하질 않는 거냐며 무능하고 한심하다 소리도 쳐봤습니다. 친정에 가서 우리 엄마가 너한테 설거지를 시키려고 해본 적이라도 있냐며 비교하면서 시댁을 욕했죠. 살다 며느리한테 설거지를 못 시켜 환장한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남편도 뜨끔한 구석이 있긴 했는지 별소리를 못했어요. 다만 엄마가 아까 말했듯이 다 너 좋으라고 시키는 거라잖아. 나는 시어머니 편드는 말을 꺼냈다가 저랑 일주일 내내 각방을 쓰며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소위의 사태까지 맛봤죠. 그 후로는 시어머니랑 설거지 얘기를 극도로 꺼리며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남편 놈 버려서 이혼을 가지고 단단히 고쳐놓고 있던 도중 시어머니의 부름을 또 받았습니다. 제 생일날이었어요. 생일밥을 차려주고 싶다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시어머니께 따로 말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좀 더 손님처럼 잘 대해주라면서 뒤에서 시어머니를 설득했던지 어머님은 한 번도 차려주지 않던 제 생일상을 직접 차려놓을 거라면서 덜컥 당일날 집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 생일 약속 따위도 없던 저는 밥이라도 얻어먹자며 시댁에 가게 되었고요. 물론 설거지는 절대 안 하겠다는 각오를 남편에게 미리 보이고 난 후에 말입니다. 그렇게 시댁을 갔더니 평범했어요. 평범한 생일상처럼 미역국에 불고기가 있는데 아이고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장깨를 썼다는 걸 말이죠. 굳이 설거지할 그릇 개수를 많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 수대로 앞에 그릇을 놓아두셨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큰 그릇 하나에 불고기를 몽땅 때려놓고는 식탁이 가운데 놓으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작은 그릇에 나눠 각자 자기 그릇에 불고기를 덜어 먹으라며 사람 개수대로 사람 앞에 내어놓은 겁니다. 저는 먹지도 않은 초고추장 소스를 내어놔서는 조그마한 소주잔 같은 데에다가 담아서 또 내어놓고 그도 모자라 당면을 따로 더 불렸으니 모자라면 더 섞어 먹으라면서 당면을 그릇에 또 담아서는 사람 수대로 갖다 놓으셨어요. 물컵 하나로도 모자라서는 주스 마실 사람은 주스를 마시라며 물어보지도 않고 주스 담을 컵까지 꺼내 놓으셨고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하고 식탁을 찬찬히 살펴보니 사람이 손가락 하나 얹어놓을 공간이 없었을 정도로 꽉 차 있었답니다. 시어머니의 의도를 몰랐다면 가득 차려진 식탁이 너무나 감동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또 위생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설거지를 보다 많이 시키려 하는 시어머니의 요치뽕짝의 의도를 확인하고 나니 이렇게 정신없고 징글징글해 보일 수가 없었답니다. 한숨을 푹 쉬니 시어머니는 왜? 벌써 설거지할 생각에 막막해?
라고 필터링 없이 말을 뱉어내셨고요. 그 말에 놀란 제가 시어머니를 치켜 올려다 봤더니 옆에서 남편이 쩔쩔 매더라고요. 이러다 싸움이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오늘은 설거지 내가 할게. 라면서 중간에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처음으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저는 곱게 어린 채로 제 생일밥을 먹었어요. 이게 과연 진짜로 며느리인 나를 위해 차린 생일상인지 아님 당신 아들을 배불리 먹이고자 차린 밥상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밥 먹는 내내 고기를 남편 밥그릇 위에 가져다주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이 밥상은 그저 말만 생일상일 뿐 주인공은 내 남편이란 걸 말이죠. 저는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들러리였고요. 차인표가 분노의 양치질을 하듯이 저는 분노의 이갈이를 하며 밥을 긁어 먹었습니다. 꼭꼭 씹어먹는 내내 애들이 보채기까지 했는데도 남편을 곁눈 줄로 노려보기만 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눈치껏 지가 애들 밥을 먹이고 놀아주면서 달래더라고요. 전 같았으면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저한테 내버려뒀을 인간이 그래도 정신을 조금은 차리긴 차렸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을 밥조차 편히 못 먹게 한다면서 저를 덩달아 노려보셨고 앞에서 한숨을 쉬는 걸로도 모자라 신경질적인 쯧쯧 소리를 내가면서 자신이 화가 났다는 티를 아주 팍팍 내셨습니다. 유치해서 못 봐줄 정도로 당신 아들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어머님의 모습에 저는 남아있던 시어머니란 인간 자체에 대한 존중마저도 사라지는 걸 느꼈네요. 온 정이 바사삭 사라져 허공에 날아가 버린 듯 했죠. 밥을 싹 다 비운 후 그래서 식탁 위에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질 않자 시어머니가 초조함을 느끼는 게 적나라하게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설거지를 시키고 싶고 시켜야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하질 않고 애들을 안고 있기까지 하니 당황을 해서는 이거 설거지 해야 하는데 언제 다 해? 이걸 물에 불려놓기부터 해야지. 옮겨야지. 라고 하면서 허공에 대고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누구라도 제발 자기 말을 듣고 심부름을 해달라는 식으로 말이죠. 마지못한 남편이 저를 대신해서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막 그릇들을 싱크대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의 표정은 당연히 구겨져 갔죠. 쉬어야 할 아들이 쉬지 못하고 엄한 며느리는 앉아서 애나 보고 있다며 속이 상한 건지 그제서야 제 이름을 당당히 부르며 부엌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너 좀 와봐라 라고 하면서요. 설거지를 시킬 것이란 걸 충분히 예상했지만 모른 척 하면서 남편에게 왜 저러냐는 눈치를 주며 부엌으로 갔어요. 꼴은 개판이었죠. 설거지거리가 얼마나 많던지 싱크대 주변뿐만 아니라 부엌용 식탁 위에까지 설거지할 그릇이 쫙 놓여져 있더라고요. 산더미라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쌓여있던지 그걸 보기만 했는데도 뒷골이 땡기며 피가 거꾸로 서는 기분이었어요. 이걸 나한테 시키겠다고 불러낸 시어머니의 의도를 생각하니 화는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다 못해 터지라는 듯 했고요. 남편은 왜 이 사람까지 불러?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자신이 자초해서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화가 나다 못해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을 하셨어요. 네가 왜? 라고 말이죠. 자기 아들이 설거지를 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네가 왜 하려고 하냐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말이죠. 뻔뻔하게 그지없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은 안 되고 나는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시어머니께 저도 철판을 깔고 물었죠. 어머님 아들은 안 되는데 저는 왜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설거지를 해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네요. 오늘 생일이라고 생일밥 차려준다 불러내 밥 먹었으니 설거지를 하라는 건가요? 대가를 바라셨으면 전 애초에 오지도 않았을 텐데 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세상에 예의 없는 며느리를 다 봤다는 듯 화를 내더라고요. 기껏 밥을 차려줬더니만 설거지 못하겠다고 별별 소리를 다 한다 너. 너 원래 이런 애였니? 시댁에 가면 설거지는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왜 이런 말을 꺼내면서까지 네 눈치를 봐야 하니? 남의 집 가봐라. 어디 며느리가 설거지 하나 못하겠다고 시어머니랑 신랑이를 버려. 우리 집 같은 콩가루 집안 처음 본다. 라고 말이죠. 저 같은 며느리는 처음 본다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는 처음 봤는데 말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며느리가 시댁에 가면 무조건 설거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런 말을 쪽팔린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해대는 어머님의 무식한 성전머리가 역겨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들어주지도 못하겠다며 거절을 했어요. 그 앞에서 딱 잘라 설거지를 안 하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나 이거 안 해요. 이걸 하느니 지금 그냥 집에 가고 말지. 라는 말과 함께 농담이 아니라 싱글벙글 웃어가면서 짐을 쌌습니다. 저 혼자 애들을 들쳐업고 집을 가려다가 집에 막 나서려는 제 꼴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가뜩이나 생일인데 진심 어린 축하도 못 받았다는 생각에 억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애들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남편이 혼자서 애들을 데리고 집에 오지 못하면 시아버지께라도 부탁을 하겠거니 싶어서 그냥 다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혼자 시댁을 나서려고 하기 직전 홧김에 부엌으로 도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미처 꺼내놓지 못하신 깊은 하부장 구석에까지 있던 그릇들을 보기 좋게 꺼내 식탁 한켠에 놓여져 있던 그 초고추장을 팍팍 뿌려댔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시어머니는 기함을 치며 절 말리려 들었지만 이미 사단은 벌어지고 난 후였어요. 가뜩이나 설거지할 그릇들로 가득이던 식탁 위였는데 새 그릇에 초고추장까지 뿌려져 버려서는 살벌하게 시뻘건 광경이 연출되었고요. 전 그 꼴을 그냥 내버려 두고 혼자 집을 나왔답니다. 시어머니 곡소리가 제 귀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저는 일부러 시댁 문 앞에 서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엿듣기까지 했네요. 빡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속이 시원하고 꼬셨습니다. 남편은 집 나간 저를 찾는다고 전화를 하다가 엄마가 뛰어나가는 모습에 울부짖는 애들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네 엄마부터 챙겨야지 라는 말을 하며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난리난 시댁을 팽개쳐 놓고 집에 와 쉬었어요. 샤워하고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으며 이게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서 배가 부르지도 않는 기분이어서 홧김에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사이에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들어왔고 결국 배달 음식은 남편이랑 같이 먹었어요. 들어보니 시댁에 있는 그 많은 설거지거리들은 결국 시어머니가 혼자서 다 떠먹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애들 때문에 도저히 설거지를 하고 있을 수가 없어 부엌에는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고 결국 빡친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먼저 소리를 지르며 쫓아내셨다네요. 그래서 남편은 마지못해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고 결국 이래나 저래나 남은 설거지거리들은 모조리 다 시어머니의 몫이 되어버린 거죠. 그보다 더 황홀하고 만족스러운 생일 선물은 없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묵은 채증이 다 쓸려 내려가는 듯 속이 시원했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생일을 만끽할 수 있었어요. 장난 아닌 설거지거리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는데 어머님은 배달 음식을 먹는 순간까지도 설거지를 하고 계셨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니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게 적당히 장깨를 부리셨어야죠. 남의 집 귀한 딸 어려운 줄 모르고 설거지나 시키려 드시다가 꼴 좋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38살 평범한 직장 다니는 여자랍니다. 곧 2년 뒤에 마흔을 앞두고 있는 터라 이런 사연을 보내는 곳이 있다고 해도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요. 친구와 이야기하다 저의 시댁 이야기를 한번 보내보면 네가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겠냐 하길래 용기 내서 한 글자씩 써내려가 봅니다. 10월의 시작과 함께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특히 날씨가 온도 변화가 커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잔병치레는 없는데 환절기가 시작되면 저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나날들의 연속이랍니다. 여러분들은 비염 혹시 알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만성비염 환자로 환절기 봄만 되면 꽃가루 때문에 눈이나 코가 마비될 정도로 심각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저는 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 너무 강아지, 고양이가 예뻐도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네만 가도 애완동물이 있으면 저는 계속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할 정도이며 와서도 약을 빨리 복용해야 할 정도로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비염 수술도 있다길래 알아보았는데 저는 체질상 그런 편이라 수술을 해도 또다시 재발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딱 이 시기에 약은 꾸준히 복용하는 중이고, 이런 예민한 체질 덕분에 저는 친구도 남자친구와도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직장 동료 친구가 소개해준 소개팅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저와 너무 다르게 무던한 성격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저도 모르게 훅 빠져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시기만 되면 예민해져 누군가가 조금만 짜증나게 해도 제 표정이 확 굳어져. 사실 이런 저도 제가 가끔 싫을 때가 있는데 남편은 늘 무던하며 온화한 마음이 옆에서도 느껴질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몇 번 저희는 데이트를 했고 그 데이트 안에서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호감으로 저희는 3개월 만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썸만 3개월을 탄 거죠. 서로 다 알고 나서 사귀다 보니 저희는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저 연애가 꽃게만 같았죠. 남자친구도 저의 예민한 성격을 다 알고 있었기에 제가 힘들어하는 계절에는 더 세심하게 챙겨주곤 했어요. 둘 다 나이가 있는지라 가족들은 빨리 결혼하기를 바라셨고 결혼을 딱 정하니 일사천리로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자친구는 오랫동안 자취를 하고 있었던 터라 남자친구네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로 해 제가 혼수만 하고 들어가기로 했고요. 애물이나 애들은 다 생략하고 서로 커플링 하나씩만 주고받고 살기로 하고 정말 간소하게 결혼식만 올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지라 결혼식도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양가에서는 당연히 결혼식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가까운 지인, 친척들만 초대해 식을 올렸습니다. 예민한 탓에 집안에 공기청정기를 꼭 켜둬야 하고 저는 이불도 알레르기가 덜한 침구를 써야 할 정도라 남자친구에게 이런 것들을 미리 결혼하기 전 다 이야기한 후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댁으로 인사가던 날 저는 시댁에 들어가고 나서 흠칫하며 놀랐는데요. 바로 시댁에 강아지와 고양이 2마리가 있지 뭐예요. 남자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는 못 들어서 조그만 소리로 물어보니 자기도 처음 한다고 그러더군요. 어머님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지금까지 일하느라 키우기가 어려웠다고 하면서 고양이들은 잠시 임보를 맡아서 하는 중이고 강아지는 친구가 여행 간다고 며칠 맡겨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어머님이 알고 하신 것도 아니니 약을 먹고 나서 밥을 먹는데도 자꾸만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이 훌쩍거려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님이 저에게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셔서 남편이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해서 비염부터 동물 알레르기까지 있다. 그래서 약 먹었는데도 아무래도 동물이 집에 있다 보니 그러는 것 같다. 우리 빨리 먹고 일어나야 할 것 같다고 말하니 어머님이 정말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우선 고양이와 강아지들을 분리해서 방에 두신 후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 먹는데도 재채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고양이가 특히 털이 엄청 날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무슨 정신으로 시댁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처음 시댁 인사를 마치고 오니 괜스레 어머니께 죄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결혼하고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그때 뵈러 갔는데 제대로 말도 못해서 죄송해서 연락드렸어요. 네가 그렇게 알레르기가 심한 줄 몰랐구나. 많이 심한 거니? 아, 네. 제가 조금 털이나 계절이 많이 민감한 편이라 약을 꾸준히 먹는데도 잘 낫질 않네요. 그래, 알았다. 괜찮으니 다음에 보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통화에서 어머님이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동물을 너무 좋아하시는 어머님이라 내심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잊고 살던 어느 날 남편이 엄마가 끝나고 집에서 식사하자고 시댁으로 오라고 했다고 하길래 부랴부랴 퇴근하고 시댁으로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웬걸 고양이 1마리가 딱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이제 일도 그만두고 해서 1마리 키워볼까 한다고 너희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고양이 1마리는 괜찮지 않냐면서 평생 꾸미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으셨는데 강아지는 외로움을 많이 타서 보다가 이 고양이한테 눈길이 넘어가서 그냥 올 수가 없었다고요. 물론 어머님의 생각이고 어머님이 키우시는 거니까 저야 상관은 없겠지만 앞으로 시댁에 자주 못 가겠다 라는 생각은 들긴 했어요. 솔직히 그냥 다들 잘 됐다면서 축하하는 분위기로 식사를 끝내고 후다닥 자리를 일어나려는데 어머님이 이제 우리 냥이도 자주 봐야 하니 너도 그런 예민한 체질을 좀 고쳐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체질을 고치고 싶어도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괜스레 서급해주대요.
남편은 나중에 따로 엄마한테 얘기할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다독였지만 저는 사실 그게 잘 안 되긴 했어요. 그 뒤로도 종종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제가 알레르기가 있는 걸 알면서도 밥을 먹을 때도 계속 옆에 고양이를 안고 드시는 거예요. 남편이 밥 먹을 때는 조금 다른 곳에 두라고 해도 왜 자기 자식한테 그러냐면서 오히려 화를 내시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 보고는 그럴 거면 출입도 하지 말라는데 참 남편도 이번에는 화나서 안 온다고 하고 가자고 하고 나왔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마음이 좋지 않아 그 주 주말에 정말 내키진 않았지만 고양이 간식도 사가지고 시댁으로 방문했어요. 어머님은 내심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 가서 소파에 앉아있는데 원래 고양이들은 사람들 보면 피하고 도망가는 동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고양이가 제 무릎에 쏙 앉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확 일어나면서 고양이가 제 손에 세게 맞았나봐요. 저는 진짜 모르고 했던 일이어서 어떡하냐고 너무 놀라서 했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오시더니 정말 제 팔을 세게 때리시는 거예요. 찰싹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요. 순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적이 흐를 정도였으니까요. 봐봐, 너도 이러니까 아프지? 우리 냥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아팠겠어. 어머님,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저한테 와서 놀라서 일어나다가 그런 건데요. 크거나지. 그래도 좀 조심해야지. 아직 애긴데. 네가 애기도 안 켜봐서 너는 참 정이 없구나. 너가 어떻게 그렇게 애가 독하니? 보통 여자애들 보면 애완동물 보면 너무 좋아서 미치겠다고 하던데 너는 애가 좀 특이하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억울했지만 뭐 저한테 맞은 건 맞으니 알겠다고 주의하겠다고 했죠. 그 뒤로도 고양이와 얽힌 사건들은 정말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어머님의 고양이 사랑에 정말 모든 가족들이 지쳐버릴 정도였으니까요. 시장에 갈 때도 데리고 다니시고 고양이들은 원래 밖에도 무서워하고 산책도 잘 안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님은 어디 갈 때마다 가방에 넣어서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심지어 명절에는 산소 갈 때도 데리고 오셨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한다고요. 저는 점점 알레르기가 심해져 약 복용량도 늘리면서까지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저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 정말 제가 시댁에 어머님에게 정이 떨어지는 날이 바로 지금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입니다. 그날은 정말 날이 무지하게 화창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휴일이라 집에서 쉬고 있고 남편은 회사가 바빠 출근을 해서 혼자 뒹굴뒹굴 집에서 TV도 보고 잠도 늦게까지 자고 맛있는 점심도 해먹고 그러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머님의 호출 전화가 울리더군요. 네, 어머님. 너 지금 집에 좀 잠깐 와야겠다. 왜요? 잠깐 할 말이 있으니 빨리 건너와라. 딱 이 말씀만 하시고 끊으시더라고요. 부랴부랴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달려가니 어머님께서 한두 시간 집을 비워야 하는데 그럼 고양이 혼자 있으니 저보고 잠깐 있으라고 부르신 거였어요. 남편이 일하고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보고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라고요. 제가 지금 저 약도 안 먹고 안 가지고 와서 힘들다. 한두 시간 정도는 고양이도 혼자 있어도 되지 않겠냐. 제가 밥이랑 물은 챙겨두고 가겠다. 라고 해도 펄쩍펄쩍 뛰며 그러다 얘가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면서 계속 저를 압박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1시간 정도 있다가 금방 오겠다고 하시고 어머님은 나가시고 그 집에는 고양이와 저 단둘이 있었죠. 계속 기침이랑 재채기, 콧물이 나와서 미치겠어서 창문도 열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약을 안 먹어서 그런지 자꾸만 몸에 식은땀이 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되겠다. 잠깐 바람이라도 쐬야지 하고 문을 살짝 열고 나갔다가 한 2분도 안 돼서 들어와도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났는데 고양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잘 숨어 있는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집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막 고양이를 찾았는데 아까 제가 열어둔 그 문틈 사이로 나간 걸로밖에 지금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밖으로 막 찾아다니는데 없고 풀밭이나 멀리 못 갔을 것 같아서 주차장도 뒤지는데도 없고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님이 돌아오셨더라고요. 고양이 잘 보고 있었냐고 하시길래 지금 이야기 드렸더니 갑자기 제 머리통을 팍 하고 때리면서 일부러 네가 그런 거라면서 네가 일부러 고양이 내 보냈지? 이러시면서 화를 막 내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저런 행동을 하시니 놀라기도 하고 우선 고양이부터 찾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멘붕 그 자체였어요. 가장 먼저 남편한테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열심히 찾아보는데 다행히도 주민분께서 발견해 경비실에 말해서 다시 데려올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저보고 계속 일부러 그랬냐면서 너는 진짜 인성이 왜 그 모양이냐면서 이런 말까지 하시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알레르기 때문에 잠깐 문을 열고 닫았는데 그때 나갔는지 몰랐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저보고 진짜 없어졌으면 너한테 소송이라도 걸려고 했다면서 막말을 하시더군요. 며느리한테 소송이라뇨. 일부러 내보낸 것도 아니고 물론 문을 열어둔 건 잘못된 거지만 당연히 저도 고양이를 처음 보는 동물이라 그렇게 집을 휙하니 나가는지 사실 그런 거 잘 모르고 무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문 앞에 있었기에 고양이가 나가는 거를 보지 못했기에 당연히 집안에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그때는 우선 고양이를 잃어버린 건 제 탓이기 때문에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그 뒤로 저에게 이런 부탁 안 하셨으면 하겠다고 왔어요. 근데 정말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몸 상태가 정말 많이 안 좋아져서 그날은 집에서 좀 쉬려고 있는데 어머님이 또다시 시댁으로 건너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몸이 정말 안 좋다. 다음에 가겠다 해도 막무가내로 오라고 하시는 탓에 넘어갔고 저는 시댁에 방문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응급실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눈 떠보니 남편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괜찮냐고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그렇게 다시 잠든 것 같은데 어디서 이야기 소리가 들리길래 들어보니 따라왔던 어머님이 저에 대한 험담을 남편한테 늘어놓고 있더군요. 얘가 너무 예민하다. 그렇게 예민해서 어쩌냐. 정말 무서워. 걔한테 무슨 일을 시키겠냐면서 걔가 지금 꾀병인 것 같다는 둥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고양이가 집을 일부러 나가게 한 것 같다. 내가 그때는 그거를 생각 못했는데 얘가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고 냥이를 일부러 나가게 하려고 한 것 같다. 그러다 미수에 그친 거 아니겠냐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가 아픈데 엄마가 하도 불러대서 지금 응급실까지 왔는데 이런 얘기 나오냐면서 하는데도 어머님은 옆에서 제 험담만 계속 하셨어요. 그러고선 자기 오래 집 비우면 우리 냥이가 외로워해서 가야 한다고 휑하니 가시더군요. 제가 아파서 응급실에 왔는데도 끝까지 제 탓만 하시는 어머님을 보니 그동안 당했던 게 억울해지고 너무 서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결혼해서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는데 정작 어머님은 제가 심한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는데도 고양이를 잠깐 다른 곳 맡기거나 신경 써서 청소해주지도 않으시면서 늘 저한테만 떠넘기려고 하시고 무슨 일만 일어나면 제 탓이라고 하시니 진짜 잘 살고 잘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를 낭떠러지로 몰아서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응급실에서 나와 바로 시댁으로 혼자 택시 타고 갔어요. 남편에게도 말도 안 하고요.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어떻게 왔냐면서 너 아프다면서 역시 꾀병이지 이러시길래 그 고양이를 놀게 하게 캣타워? 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무거운데 그거를 정말 저도 모르는 괴력이 나왔는지 그 캣타워를 옆으로 밀어 쓰러뜨렸어요. 어머님은 그때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네가 미쳤냐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지만 저는 그런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도 똑같이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제가 그렇게 예민한 체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맡기시질 않나. 제가 고양이보다 못한 취급을 하시질 않나. 도대체 여기는 누가 사람이고 동물이냐.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걱정보다 꾀병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시어머니로서 할 말이냐면서 미친년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내일은 없는 것처럼 눈깔이 뒤집혀서 막 보이는 물건들을 다 던진 것 같아요. 남편이 와서 저를 말렸지만 저한테 이런 쾌력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다 뿌리치고 지금까지 당했던 이야기를 하나둘씩 늘어놓는데 그때 시아버지가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 당장 고양이 내쫓으라고 다른 곳으로 안 보내면 이혼할 줄 알라고요. 아버님은 일 때문에 바빠서 지방에 가 계시는데 그때도 저는 안 계신 줄 알고 올라왔는데 제가 난리를 치니 아마 엄청 놀라셨겠죠. 어머님은 어떻게 정들었는데 보내냐고 하고 아버님은 당장 보내라고 그나마 시간을 줄 테니까 잘 생각해서 잘 키워줄 사람 보내라고요. 아버님은 바빠서 가정에 신경을 못 썼다고 미안하다면서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집에 혼자 있기 적적하셔서 고양이를 키우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남까지 괴롭히면서 키울 줄은 모르셨다고요. 그 뒤로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고양이 문제로 엄청 다투신 것 같은데 우선은 고양이 다시 있던 곳으로 돌려보낸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어머님의 장문의 사과 문자가 왔지만 대충 읽어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어머니께 쌓였던 게 너무 많은지라 저도 감정적이었기는 합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어머님의 고양이 사랑이 너무 과도해 저를 고양이보다 못한 취급을 하셨으니까요. 심지어 제가 방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라고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원체 외로워하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해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이러니 더 이상 배려해드릴 것도 없잖아요. 어머님은 고양이 보냈다고 이제 안 키울랜다 하면서 전화가 와서 말씀하시길래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이랑 할 말 없다고 제가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인데 전화는 어떻게 하셨냐면서 비꼬았거든요. 아버님한테 그 뒤로 엄청 많이 혼나고 생활비 카드까지 뺏겨서 지금은 일주일 단위로 생활비를 타가신다고요. 지금까지 고양이 키우면서 들어간 돈이 자그마치 몇백이 되신다고 해요. 저도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아버님이 주는 생활비로 부족해 적금 통장에도 손을 대서 진짜 비싼 사료부터 엄청 많이 해주셨나봐요. 저는 물론 반려견, 반려묘도 당연히 가족이기에 충분히 그렇게 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히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님은 그 뒤로 더 이상 애완동물 얘기를 안 하기로 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리고 당분간은 시댁 출입을 안 하기로 남편이랑 합의봤어요. 남편도 꽤나 충격이었는지 자기도 당분간 엄마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시댁에 가지 않을 예정이랍니다. 저는 어머님 덕분에 기관지까지 더 안 좋아져 약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인지라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어머님 덕분이지만 고양이가 가고 충분히 힘들어 하셨으니 이걸로 그냥 저도 더 이상 어머님을 그만 보내드리려 해요. 그 뒤로도 전화가 왔지만 안 받을 때도 많고요. 남편도 자기 엄마 전화 안 받고 있는 상태랍니다. 어머님은 정말 가족에서 자기는 늘 혼자 산다라고 했지만 정말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가족들이 다 어머님의 성격에 질린 상태라고 하네요. 심지어 자기 자식들부터 남편까지 그러는 거 보면 말 다 했잖아요. 이제 결혼해서도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은 저 같은 에피소드가 없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에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모든 분들께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며느리들 화이팅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